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수업 진행할 건데 수업 나갈 게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죠. 잠시만요. 자, 우선 선생님 이름은 요거고요. 이따가 단톡방 초대해 드릴 거예요. 오늘 단톡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그 단톡방에서 뭐 이야기하실 거 카톡으로 이야기하실 거 있고 그러면 개인 카톡 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보내드린 분도 있고 안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뭐 문자 다시 한번 싹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 번호 저장해 놨다가 뭔 일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수업을 하시던 분도 있고 안 하시던 분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이번 주는 아니고요. 12일부터 1월 12일 월요일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평일 자운 하셔야 돼요. 평일 자운이라고 해서 우리 12일 월요일부터 수업 시간이 바뀝니다. 수업 시간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수업이 있고요. 그 전에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자습 있어요. 그리고 이 자습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교시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 40분에서부터 12시까지가 2교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12시에 끝나면 1시간 밥 먹고 쉬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이렇게 수업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하셔야 돼요. 선생님 경험상 이거 안 하시죠? 그러면 숙제를 못 해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학원 안 오면 자죠. 집에서 과제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이 시간에 자고 있거나 딴짓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주 5일 있는데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중에 다른 학원 시간이 겹친다거나 하지 않으면 와서 자습을 하세요. 여러분 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때 오셔서 수학 과제 하시고요. 물론 다른 과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과제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자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수학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때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 3일 이상 신청을 받고요. 주 2회인 경우에는 이 인원이 많지 않아서 자리가 좀 비면 그때 주 2회 인원들이 선착순으로 들어가고요. 주 3회 이상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5일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 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 5일 가능하면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 중에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어머님한테 문자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설문이 있을 거거든요. 구글 폼으로 되어 있는 설문조사 있을 건데 그 설문조사에 적어주시면 되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이야기 잘 해보세요. 어머니랑 잘 이야기해서 언제 나오겠다 혹은 언제는 못 나오겠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100분 누적 테스트 있습니다. 100분 누적 테스트 있어서 우리 처음부터 그 주에 배운 데까지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30문항 보죠. 30문항 보고 요거는 역시 이것도 그렇고 강제는 아니에요. 강제는 아닌데 가능하면 하세요. 선생님이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간 친구들 했는데 이거 해야지 앞부분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하세요.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테스트 보고요. 100분 동안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하냐? 이거 오답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과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시간, 2시간에서 총 4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4개 타임이 있어요. 4개 타임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오시면 되고, 토요일 날 6시에서부터 10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9시에서부터 1시, 그리고 똑같이 일요일에 1시부터 5시,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 이렇게 4개 타임 있습니다. 이 4개 타임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뭐 전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시간에 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쿠폰 없네. 잠깐만요. 이 쿠폰 있죠? 지금 아마 여기 다 다니고 계셔가지고 알 텐데 이 쿠폰 우리 과제 다 해오면 하나, 그 다음에 지각 안 하면 하나,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반에서 1등 하면 하나. 그래서 하루에 3개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거 언제 추첨하냐면 여름방학 끝나고 한 번, 겨울방학 끝나고 한 번. 그래서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거는 했고요. 이번에 겨울방학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2월 28일 그때 아마 할 거예요. 2월 28일이나 27일 날 할 텐데 여기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서 가능하면 그때그때 제출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1등 하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추첨할 때 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만큼 쌓여 있어서 1등 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쿠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하원 체크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갈 때 꼭 하원 체크하고 가세요. 요거 안 하면 저희 팀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등원 및 하원 체크 제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야기 드린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궁금한 거 아무거나 질문해보죠. 빨리 질문할 거 생각해보세요. 오늘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라든지 혹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든지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뭐가 됐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나요? 얘들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없어요?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 안 하면 바로 수업해야 돼요. 빨리 질문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럼 교재를 펴보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드려볼게요. 이번에 드린 요거 있죠? 요거 개 두꺼워요. 이거 보시면 이거 우리 1월 한 달 동안 쓸 교재예요. 2월 달에는 이만한 두께의 교재가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쓸 거고요. 첫 번째 장 펴보죠. 첫 번째 장 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장의 오른쪽 밑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데이 1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첫 번째 날 1일차에 할 거예요. 1일차에 할 거라 두 쪽 있죠. 첫 번째 쪽, 두 번째 쪽 해서 여기는 필기하는 공간입니다. 수업 내용 필기하시면 돼요. 여기다 필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데이 1이라고 있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 푸는 거예요. 6문제 정도 있습니다. 거의 매번 6문제. 5문제도 있나? 아마 5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6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하나 넘기면 여기서 왜 안 넘어가냐? 하나 넘기면 뭐가 있냐면 OMR이 있습니다. 그죠? OMR 있어요. 그래서 이 투데이 OMR 여기다 푼 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찢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 1하고 연습 문제 번호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뭐냐면 정석 풀어야 되는 번호입니다.
지금은 연습 문제인데 뒤에 보면 유제도 있어요. U1, U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혹은 유제를 여기다 푸시면 돼요. 여기다 푸시면 되고요. 이거 문제 그 단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8문제가 최대일 거고요. 8문제 안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요. 리마인드라는 거 있어요. 중3 리마인드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중3 내용에 대해 문제를 좀 해놨어요. 이거 중간 난이도 정도로 해놨고요. 제일 앞에는 우리 지금 그 풀어야 되는 친구의 간단한 이론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론 설명이 있고 매 회차는 2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25개를 쭉 푸시고요. 쭉 풀고 요거 OMR도 있거든요. 이거 OMR은 어디 있냐면요. 조금 넘어가서 투데이 2 있죠. 투데이 2로 가보세요. 투데이 2에 여기 투데이 2에 6문제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OMR 있죠. 이 OMR 뒤편 보세요. 이 OMR 뒤편 보면 리마인드 1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리마인드는 그 다음 날의 투데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체크하시고 이틀째에 투데이 풀고 이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3일 정도 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투데이 1의 제일 마지막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오답 체크표가 있습니다. 이 오답 체크표에 보시면 제일 왼쪽 줄에 뭐 있냐면 정석 번호 있어요. 정석 번호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리마인드 번호 있습니다. RE라고 되어 있고 1 되어 있죠? 리마인드 1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에쯤에 보시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되어 있습니다. 번호 옆에 조그마한 박스들 있죠? 이 박스에다가 채점하셔서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요거 짝대기 하나, 틀리고 고친 건 짝대기 밑에 색칠하시면 되고 못 풀거나 안 푼 거는 X 표시. 그다음에 답보고 해석이 된 거는 이제 색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왼쪽은 정석, 제일 오른쪽은 리마인드.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 보시면 부교재 B라고 적혀 있죠? 두 번째 드린 교재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첫째 날은 1부터 4라고 적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간지 알겠나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풀어오시면 되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1일차 투데이 말고요. 과제에 해당하는 정답지는 2일차에 오시면 드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채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채점하고 오답 체크표에 체크를 해서 집에 가기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슨 흐름인지 알겠나요? 대충 알겠죠? 하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한 3번? 2번 정도 하면 보통 다들 잘 따라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교재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과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카톡 하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방학 때는 4교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교시에는 뭐 하냐면 과제를 풀이해 드립니다. 과제 풀이 1교시에 있을 거고요. 이거는 칠판 이용한 판서 수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진도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갈 거고 플러스 진도에 대한 풀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판서로 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앞에 20분은 2교시랑 똑같은 거 하는데 보통 이때 투데이 풉니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때 진도가 끝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엔 투데이를 풀 거고 아니면 요거 조금 더 나가든지 할 거고 뒤에 있는 30분 동안에는 뭐 할 거냐면 1일 테스트 볼 겁니다. 1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교시에는 이제 개별 질문을 할 거예요. 개별 질문할 거고 이때 채점하는 거예요. 이때 본인 거 선생님이 정답지 드릴 테니까 채점하고 오답 체크표에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과제 해온 게 없죠. 과제 해온 게 없어서 1교시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진도 전체적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얘들아 덥지 않니? 안 더워요? 선생님만 덥나? 잠깐만요. 왜 히터가 틀어져 있는 거지? 아닌데? 우리 잠깐 문 좀 열게요. 저기 뒤에 창문 좀. 수업을 좀 나가볼까요? 오늘 진도는 진짜 별게 없어요. 진짜 별게 없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두 번째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공통수학 원 수업할 때 늘 처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부터 드릴 거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 거예요. 방정식이요. 선생님은 작년부터 중등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까지는 계속 고등부 했었습니다. 근데 좀 쉬고 싶어가지고 중등부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고등부 할 때도 공통수학 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수업할 땐 무조건 이거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뭐냐면 방정식이 뭔가요?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물어보면 고등학생들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대답도 좀 해주세요. 맞든 틀리든 대답해 주세요. 방정식,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자,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까. 자,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등호랑 미지수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요소 두 가지는 등호도 있어야 되고요. 미지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 방정식인가요? 아니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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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요? 얘들아, 자, 대답해줘. 자,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식입니다. 이거 방정식인가요? 미지수 있나요? 누구예요, 미지수? 왜 대답 들어야하네요 대답해 주세요. 자, 미지수 누구예요? A죠. 그 다음에 등호 있죠. 그러면 이건 방정식입니다. 근데 미지수는 보통 X로 쓰는 거지 꼭 X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미지수 있나요? 등호 있나요? 그럼 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여러 개인 형태의 방정식도 있어요. 이런 방정식 혹시 나중에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땡땡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압니까? 뭐예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정식은 미지수 있고 등호 있으면 돼요. 그럼 근 또는 해 또는 푼다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해를 구하세요. 방정식을 푼다. 그럼 이거에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즉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고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가 있다고요. 자, 요거 우리 근 구하라고 하면 쉽게 구합니다. 근 얼마인가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이거 근 얼마예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지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x 더하기 1은 3일 때
근 x는 얼마인가요? 2죠. 어떻게 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구했나요? 이런 용어들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방법으로 구했어요? 이걸 넘겼죠? 넘기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넘기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초등학생처럼 할 수 없잖아. 자, 빨리 여기 넘기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항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항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집중하고 있는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의미예요. 근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한 것처럼 근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뭘까요? 어제 중학교 2학년들 수업했거든요. 여러분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 똑같은 내용 수업했어요. 그 친구들은 대답 잘합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근의 의미가 뭐예요? 틀려도 돼요. 자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근의 의미는 근의 의미는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는 미지수에 넣어서 무엇을 만족한다고요? 이렇게 글이 안 써지냐?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그걸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해라고 부르고요. 또는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 말고요.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은 3 등호를 만족시킵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x에 2를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키니까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x에 0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족하나요? x에 0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럼 얘는 근인가요? 맞죠?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하기만 하면 근이니까요. 그럼 x에 1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족하나요? 근이죠. 그럼 얘의 근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가서 x에 마이너스 1 넣고 y에 4 집어넣으면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럼 얘도 근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이런 형태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서 부정의 뜻이 뭘까요? 부정의 의미요. 여러분 영어에서 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럼 여기서 to 다음에 뒤에 무언가가 붙어서 품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 부정이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알려주거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럼 조금 다르게 물어볼까요? 이건 긍정의 반대인 부정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거 뭐였죠? 여러분 영어 안 합니까? 우리 말밖에 몰라요? 여기 부정 뭐예요? to 다음에 오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부정의 의미는 정해지지 않았다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 부정도 이거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면 근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형태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좁은 의미로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게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풀이 방법은 기술이에요, 기술.
이건 기술입니다. 여기서 뭐 했어요? 이항했죠? 이항이라는 기술을 쓴 것뿐이에요. 나중에 인수분해라는 기술을 쓰는 것뿐입니다. 근데 의미는 뭐라고요?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시키면 모두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통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의미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에서는 의미를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중등의 목표예요. 중등의 목표는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같은 거 보면 RPM 같은 거 보면 유형 있고 밑에 문제 쫙 있고 유형 있고 문제 쫙 있고 그래서 이거를 풀다 보면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기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내용에선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의미 없이 기술만 반복하면 절대 고등학교 내용은 어려운 걸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공수2에 있지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지만 함수란 내용이 있습니다. 함수. 무슨 뜻인가요? 이거 한자어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무슨 의미를 지니는 한자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해보죠. 상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한자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함의 단어를 써요. 여러분도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릴 땐 그랬어요. 학교 교실 제일 뒤에 보면 네모난 친구 있어서 이렇게 문 열고 뭐 집어넣고 그러는 거 있죠.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나요? 사물함이죠. 사물함 뭐예요? 사물을 집어넣는 여러 가지 물체를 집어넣는 상자예요. 요즘도 우유 줍니까 학교에서? 우유 신청해서 먹나요? 안 먹나요? 선생님 어릴 때 우유 신청해서 먹었어요. 우유 신청해서 먹었는데 보통 서울우유 나옵니다. 서울우유 나왔는데 우유 먹기 싫은 애들이 그 사물함에다 넣어놔요. 우유를. 그리고 한 2달 있다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치즈같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함이 바로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상자, 수죠. 숫자 할 때 그 수예요. 그럼 우리 상자수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상자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썼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야. 상자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 들어있어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나요? 6 나왔죠. 이게 함수예요.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들어오는 수, 나오는 수,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상자수예요. 그래서 이런 작동을 하는 모든 형태를 사실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꼭 수일 필요 없어요. 어떤 걸 집어넣었더니 프로세스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럼 모두 함수,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는 들어오는 값, 나오는 값 둘 사이의 관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수투에서 들어오는 수를 뭐라고 불러요? 들어오는 값들을 모아는 걸 정의역, 나오는 값들을 모아는 걸 치역, 둘 사이의 관계를 함수 또는 함수식이라고 부르고요.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줍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공수2에서 할 거고요. 그럼 이걸 들어오는 걸 보통 x, 나오는 걸 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꼴로 많이 표현을 하죠. y는 꼴로 표현을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x 들어오면 그 친구의 음수배하고 3을 더해서 내보낸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함수는 그런 뜻이에요. 들어오는 수의 음수배하고 3을 더해서 내보내세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르게 볼게요. 여기에 미지수 있나요? 있죠? 등호 있나요? 있죠? 그럼 얘 뭐라고도 봐도 돼요. 방정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봐도 되고 그럼 들어오는 값 x에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 y가 얼마 되나요? 3이 되죠. 맞죠? 0 집어넣으면 음수배하고 3 더하면 3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땡땡땡 콤마 땡땡땡으로 적으면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세 글자. 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나요? 라고 불렀어요. 자, 뭐라고 불렀어요? 순상이라고 불렀죠. 기억납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라고요? 중등에선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순서쌍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y 얼마 나와요?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이걸 1,2라고 적어도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 해당하는 xy 순서쌍이 사실은 이 똑같은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근하고 똑같은 함수에서요. 똑같은 식에서 근하고 순서쌍은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누구랑 누군 사실 같은 거라고요? 방정식하고 함수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따가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이건 y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같은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프예요.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영어로 이야기한 것뿐이고요. 사실은 그냥 그림이죠.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 x로 표현하고요. 세로축 y로 표현합니다. 고등학교 내용에도 없어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배우는데 이런 걸 보고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직교 좌표, 왜 발음이 안 되냐? 직교 좌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벡터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벡터적으로 의미가 뭔지, 벡터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과 가셔서 기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x, y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0,3이죠? 0,3이면 어디 찍혀요? x값 0, y값 3이니까 여기 찍히죠. 됐죠? x값 1, y값 2예요. 그러면 여기 찍힙니다. x값 마이너스 1, y값 3이면 여기 찍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들어올 수 있는 x값이 꼭 이런 정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루트 2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리수인 2분의 1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이가 들어와도 돼요. 실수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들을 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y 값들을 일일이 찾아봤어요. 이 순서쌍을 무수히 많이 다 찾아봤다고요. 그랬더니 점이 무수히 많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이 되게 많이 모여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들은 대답하던데. 점이 무수히 많으면 뭐가 돼요? 선이 되죠. 그래서 그 선을 우리는 물론 점 형태로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요 해당하는 순서쌍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위의 점은 함수로 이야기를 한다면 순서쌍이고요. 이걸 정리한 게 얘잖아요. 얘랑 얘는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로 이야기하면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점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근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근하고 순서쌍은 같은 개념이고요. 방정식하고 함수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 해서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방정식이라는 개념까지는 다뤄요. 근데 이걸 함수로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미지수 하나, 2개짜리니까요. 근데 여긴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나중에 입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Z축이 생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어디서 배워요? 기하에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교시에 하려는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방정식, 그리고 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 이 3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방정식을 보시고 함수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함수를 보면서 방정식을 만들거나 그래프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함수식을 떠올리시거나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용 수학의 80%는 이 내용이에요. 뭐만 바뀌는 것 뿐이냐면 이 방정식이 1차냐 2차냐 혹은 이제 미적분원을 배우면 3차냐 4차냐 그리고 대수에 가면 지수함수냐 로그함수냐 유리함수 무리함수냐 그리고 삼각함수냐 이런 종류만 늘어나는 것 뿐이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산수학이라고 해가지고 확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 관계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방정식, 함수, 그래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표현 방법만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학생이지만 집에 가면 아들, 딸이죠? 개념 똑같은 건데 어느 쪽에서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냐 아니면 x, y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그리냐 이 차이인 것뿐입니다. 모두 같은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적어주세요. 적으시고 10분 쉬었다가 수업 진행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제출해 주시겠어요? 마저 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연립 방정식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은 흐름으로 가볼까요? 뭘 보고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아까 방정식은 미지수랑 등호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방정식은 먼저 설명이 됐고 연립 방정식은 뭘 보고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역시 대답이 없군요. 연립 방정식은 우리 방정식을 쓸 때 방정식을 쓴다란 표현 말고 세운다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세운다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연속으로 세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자죠. 세울립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이걸 풀이해 보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3,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방정식 몇 개 썼어요? 2개 썼죠? 그래서 이게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에 똑같아요. 근, 해, 푼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전처럼 의미가 있을 거고 풀이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자, 우리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중2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연립 방정식은 중2에 처음 나왔을 건데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나요? 그렇죠. 가감법이 있어요. 두 번째 뭐 있나요? 맞아요. 대입법이 있습니다. 대답들을 좀 하세요. 가감법하고 대입법이 있어요. 가감법은 개수를 적절히 바꿔서 미지수를 없애는 구조를 가감법. 대입법은 y는 또는 x는 꼴로 정리해서 한쪽에 넣는 거죠. 어쨌든 목표는 뭐냐면 미지수를 줄인다는 행위예요. 미지수를 줄인다는 행위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름은 몰라도 어떻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전처럼 의미가 뭔가요? 연립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대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립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에요. 여기에 근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근인
주어진 방정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근을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3. 이거의 근들 되게 많죠? 되게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써볼게요. 0,3, 1,2, 2,1, 그 다음에 3,0, 4, -1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 있으면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3, 0, 4, 1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근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근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근들 중에서 이 친구도 만족시키면서 이 친구도 만족시키는 건 얘네요. 그죠? 그럼 이거의 근은 뭐가 된다고요? 3,0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됐죠? 근데 이걸 우리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는 2를 더해버리죠. 2를 더하면 좌변끼리 더해서 y가 사라지죠? 2x는 6이니까 x는 3. 그 다음에 x 3 집어넣어서 y는 0 이렇게 구했죠. 이게 뭐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의미는 뭐라고? 대입했을 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 뭐였었냐면 방정식하고 뭐는 똑같다고요? 방정식하고.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불과 15분 전에 했잖아요. 방정식하고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함수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함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그럼 함수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함수는 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래프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1, 2, 3, 1, 2, 3 있으면 여기 3 지나고 여기 3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사실은 이 함수 또는 이 방정식의 순서상 또는 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 순서상이면서 동시에 x 더하기 y는 3의 근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함수 형태로 바꿔볼까요? y는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3이면 1, 2, 3 해서 여기 마이너스 3 지나고 여기 3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y는 3의 근이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친구의 근이면서 이 친구의 근이라는 걸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 위에 점인 걸 찾는다고요. 그럼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점을 만들죠. 만나서 생기는 점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나요?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난다의 의미로 교가 있고요. 점이 생겼기 때문에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나서 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서 생기는 선을 뭐라고 부르나요? 만나서 점이 생기면 교점이에요. 만나서 선이 생기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기하 가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점이에요. 그럼 아까 다시 여기 이야기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라고요. 즉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거의 근이라는 건 그래프 위의 점. 이거의 근이라는 건 그래프 위의 점. 그래서 이 교점이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이에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없어. 그럼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점이 2개야. 그럼 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적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3개 방정식 함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은 거니까. 거기에 지금 연립방정식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예시로 적어드린 거, 방정식의 예시로 적어드린 게 x 플러스 1은 3이 있었어요. 이건 y가 없죠. y가 없으니까 방정식은 맞는데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얘가 대입법을 썼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구랑 누가 연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거냐면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3이라는 친구가 연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y는 x 플러스 1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1, 1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y는 3 그래프면 여기 3 있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래서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겁니다. 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걸 이식이나 이거 넘겨요. 이식이나 같은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이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 y는 x-2랑 y는 0을 연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y는 x랑 y는 2를 연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는 문제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웬만하면 함수로 바꿔서 그림 그려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2차 함수까지만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2학년이 되면 3차 함수, 4차 함수도 그려요.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린다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3차, 4차 방정식은 함수까지 바꾸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해야 돼요.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미리 배워놓는다면 그 친구들을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능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목동권 학교들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 드리면 우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있고 y는 mx 플러스 2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막 이러면 우리 판별식 쓰잖아요. 그죠? 연립해서 판별식 씁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 미적분 1까지 배우고 나면은 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냐면 미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배우는, 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판별식으로 하죠? 그럼 계산을 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뭐라고요? 수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동권 학교들은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올해 기출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올해 아니네요. 작년이네요. 작년 기출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거의 그런 문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런 용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드리고 싶은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 나가는 거는 오늘에 해당하는 그 진도입니다. 정석 1단원에 해당하는 진도고요. 이것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적어도 돼요. 왜냐면 안 물어봐요. 그리고 쓰이긴 쓰이는데 되게 중요하진 않아서요. 그냥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연산 중에 4개의 연산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산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하고 계산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산 방법을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3 있어요. 그럼 이건
연산을 할 때 쓰는 도구라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들은 연산을 당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연산을 당한다는 의미로 피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어떤 연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나눗셈이 있고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기서 연산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4가지 연산에 대해 A 더하기 B, 연산자를 중심으로 P연산자 A, B가 있어요. 그걸 뒤집어요. 물어보죠.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같습니까? 맞아요? 늘 성립해요? A, B 값에 관계없이? 같죠? A 빼기 B랑 B 빼기 A, 연산자를 중심으로 P연산자를 뒤집었어요. 또 이 친구들 같나요? 다르죠? 그럼 어떤 연산은 연산자를 중심으로 P연산자를 뒤집었을 때 같고요. 어떤 연산에 대해서는 뒤집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연산, 계산이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뒤집었을 때 연산, P연산자의 앞뒤를 뒤집었을 때 같냐 다르냐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같으면 순서를 바꿔서 마구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어떤 친구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죠.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주어가 있어야 되냐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가 아니고요. 누가 성립한지 안 하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사칙연산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만 이 강의실에서만 이런 연산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없는 친구죠?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A, 뭐라고 부를 수 없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부를 땐 그냥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A 연산 B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죠. 뭔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사칙연산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연산은 앞에 있는 친구의 2배를 하고 뒤에 있는 친구를 빼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런 연산이 나왔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해 보자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하려고 B 연산 A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연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있는 친구의 2배를 하고 뒤에 있는 친구를 뺀다고요. 2A-B랑 2B-A는 같나요? 다른가요? 이거 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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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연산은 무엇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만약에 새로운 역시 연산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2AB예요. 앞에 친구 곱하고 뒤에 친구 곱한 다음에 2배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B 연산 A는 2배의 앞에 친구 곱하기 뒤에 친구라고요. 그럼 2AB랑 2BA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2개 같잖아요. 2개 같으니까 이 연산은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연산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산을 중심으로 P연산자의 위치를 바꿨을 때 처음하고 같은 결론이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수2에서 나오죠. 이거 뭐예요? 무슨 연산입니까? 연산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합성이라고 불렀죠.
이거 사실 합성 연산이에요.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이라는 연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F합성지랑 G합성 F는 같나요? 다른가요? 기억나요? F합성지랑 G합성 F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연산이 나오면 우리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 1번이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동시에 이야기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결합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에요. 결합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나요? 묶는다의 의미로 쓰죠, 보통. 결합한다, 묶는다,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분배는 무슨 뜻으로 쓰나요? 분배는 무슨 뜻으로 써요? 나눈다의 의미로 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건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냐면 연산이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연산이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연산이 덧셈만 있죠? 덧셈만 있죠? 그래서 얘를 앞에 거를 묶고 뒤에 거를 더하는 거랑 뒤에 거를 묶고 앞에 게 더하는 게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로 묶기 때문에 결합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결합의 순서를 바꾼다, 이 이야기. 그래서 둘이 같죠? 그럼 우리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덧셈은 무엇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뺄셈으로 해볼까요? A 빼기 B 빼기 C, A 빼기 B 빼기 C예요. 그럼 앞에 거 하고 나서 C를 빼는 거, 뒤에 걸 빼는 거랑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 거에서 빼는 게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 친구랑 이 친구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뺄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은 연산이 몇 종류냐, 한 종류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방법에 대한 내용, 괄호로 묶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결합 법칙이란 단어를 쓴 거고요.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종류여야 된다고요. A 곱하기 B 더하기 C예요. 자, 곱셈, 덧셈 두 종류의 연산이 있죠. 그래서 피연산자랑 연산자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럼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가 되죠. 둘 사이에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연산자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뭐가 된다고요?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마치 나눠주는 거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보통 이해를 잘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요. 공통인 부분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묶는 걸 보고 결합법칙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합법칙은 아니라고요. 결합법칙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묶는 거. 이거 묶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은 단순히 나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눈다의 의미가 아니고 연산까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연산이 몇 개냐에 따라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나눠지는 거예요. 묶는다, 푼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졸려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이야기할 건 나눗셈 이야기할 겁니다. 나눗셈 이야기할 건데요. 두 종류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수의 나눗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의 나눗셈 할 거예요. 조금 왼쪽에 적을까요? 두 번째는 식의 나눗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의 나눗셈으로 예를 들어 26을 5로 나눈다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죠? 초등학교 때 했어요. 분수 형태 말고요. 26을 5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 26 적고요. 5 이렇게 적었죠. 좀 크게 할까요? 126으로 할까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126을 5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숫자에 5가 들어갈 수 있나 봐가지고 못 들어가면 두 번째까지 갔죠. 그래서 12 안에 5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해서 10 한 다음에 빼서 26 하면 26 안에 5가 아직도 들어가죠. 그래서 5 한 다음에 25 해서 1 하면 끝났는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검산식 형태로 이렇게 적었죠. 126이죠. 126은 5로 나누면 몫이 25고 나머지가 1이다. 그래서 요 25를 우리는 몫이라고 불렀고요. 1을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초등학교 때 했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24. 자, 5 곱하기 24 얼마예요? 암산하세요, 빨리. 자, 5 곱하기 24 얼마예요? 120이죠? 6을 더해요. 그럼 5 곱하기 24 더하기 6은 126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6을 5 곱하기 26 빼기 4 해도 나와요. 130에서 4 빼면 126 나오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 126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24고 나머지가 6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식은 성립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또는 126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26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등호는 성립해요,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몫이 24고 나머지가 6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왜 그랬죠? 주무시지 마시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왜 그랬죠? 얘들아, 대답을 좀 해봐요.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졸리잖아요. 자, 준용이 늦게 왔으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럼 몫을 24 나머지를 6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면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6이라고 이야기하면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6일 수가 없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니까요. 반대로 마이너스 4여도 음수가 됐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한 약속이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약속이에요. 왜는 없어요. 이거는 약속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식의 나눗셈 할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를 뭘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야기해 볼까요?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큰 친구는 누군가요? 값이 큰 거. 얘랑 얘 중에 누가 커요? 값이. 누가 큽니까? 자, 누가 커요? 맞추시는 분한테 좀 선물 드릴게요. 네?
x제곱 마이너스 1 요게 크다고요? 자, 그럼 본인은 이게 큰 것 같다. 그럼 이게 큰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선생님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만 신경. 자. 여기 봐요. 얘랑 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x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x에 0이 들어오죠? 둘이 같은 값입니다. x에 1이 들어와요? 같은 값이에요. 그죠? 근데 2가 들어와요. 그럼 얘가 더 큽니다. 2분의 1이 들어와요. 그럼 이쪽이 더 커요. 아닌가? 이쪽이 더 큰가? 예, 뭐 어쨌든 대소가 x값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수에서 이야기하던 크다 작다의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에 대한 나눗셈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차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적진 않고 짚고 넘어가 볼까요? 차수가 뭔가요? 몇 차 이야기하는 그 차수 뭘까요? 몇 차 방정식인가요? 몇 차 방정식인가요? 몇 차 방정식인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자, 몇 차예요? 2차입니다. 몇 차예요? 3차예요. 그럼 요걸 읽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2차고 요건 3차고 요거 2차예요. 차수가 뭔지 알겠어요? 차수가 뭐예요?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입니다. 이거 미지수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x에 대해선 1차, y에 대해선 1차, xy에 대해선 2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가 차수 아니에요.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서 차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차수를 비교할 거예요. 차수를 비교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념하고 똑같이 나머지 식이죠. 결론이 식으로 나오겠죠. 나머지 식은 나누는 식의 차수에 비해서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저기에 나머지 수의 크기처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갈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누자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몇 차예요? 그렇죠? 1차예요. 몇 차예요? 맞아요. 3차입니다. 너무 대답 안 하는 거 아니니? 자, 1차고 3차예요. 그럼 아직 차수가 더 크죠? 나눌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식보다 작아질 때까지.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숫자를 점점 작게 만들었죠. 그럼 이거 목표가 뭐예요? 차수를 점점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뺐잖아요. 빼서 차수를 낮춰야 된다고요. 여기를 빼요. 이렇게 곱해서 뺐는데 차수를 낮추려면 여기에 x 세제곱이 와서 이렇게 사라져야겠죠. 그럼 곱해서 x 세제곱이 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x 제곱이 오는 거죠. 차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생기고요. 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빼면 원하는 대로 차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예요. 몇 차예요? 2차죠. 아직도 더 할 수 있다고요. 이게 1차니까. 언제까지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이 짓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x를 써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역시 빼줍니다.
빼면 이렇게 사라지고 요거는 2x-5가 되죠. 몇 차예요? 1차입니다. 나누는 식하고 차수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작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2x가 나오려면 2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2x-2가 되고요. 역시 뺍니다. 그럼 마3이죠. 몇 차예요? 미지수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안 곱해져 있죠. 0차 또는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를 검산식 형태로 적는다면 검산식 형태로 적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x-1로 나누면 몫이 뭐예요? 얘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몫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죠. 식의 나눗셈인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식의 나눗셈의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대소가 아니고 뭘로 이야기를 했다? 차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그리고 조립제법 이야기 간단하게 한 다음에요. 마지막 내용인 곱셈 공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할게 조립제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인데 여기서 제라는 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의미보다는 그냥 풀이 방법이에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서 외보다는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면 안 써요. 뒤에 가면 안 쓰는데 왜 나오냐면 특정 문제가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그거랑 학교 시험 문제에서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알면 되고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뭘로 많이 하냐면요. 그냥 암산해요. 암산.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암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은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1차로 나눈다. 이때만 쓸 수 있습니다. 2차로 나누는 건 못 써요. 2차로 나누는 건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나누는 식의 1차의 개수로 몫을 나눠야 됩니다. 왜인지 이런 거는 나중에 나머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로 나누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그냥 암산으로 해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예시를 좀 볼까요? 정석에 있습니다. 정석에 21페이지.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아니야, 19페이지인가? 아니네요. 17페이지네요.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왜보다는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를 해보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1차로 나누고 있죠? 이거의 개수를 적을 거예요. 제일 높은 3차의 개수. 그 다음에 2차 없죠? 0이라서 없는 겁니다. 2차 0 적고요. 1차 마이너스 3, 상수 5. 이렇게 개수를 순서대로 적고요. 두 번째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를 찾습니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친구요. 얼마예요? 3이죠? 그 3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는 그대로 내렸죠? 이건 그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자, 이제 다 끝났네요.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면
이렇게 곱한 값을 여기 적습니다. 얼마예요? 둘 곱하면 6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를 더해요. 이건 곱하고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그걸 여기 적어요. 얼마? 18. 그 다음에 2를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15죠? 됐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45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요. 얼마? 50입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하시면 나온다 이거고요. 제일 끝에 이 친구 니은자 적으시고 이거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몫의 정확히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몫을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는 식의 1차의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은 1이니까 나눌 거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검산식 형태로 적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뭐라고요?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되고요. 나머지는 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x-3으로 나눈다 말고요. 만약에 2x-6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더 적으셔야 되는 것도 뭐예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적으셔야 돼요. 2x-6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3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식의 1차의 개수로 이 친구들 몫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몫이. 그것도 써보면 똑같은 식을 2x-6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5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멘트 없었죠? 그대로 50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요. 이 친구 2로 묶으면 x-3이죠? 그래서 요 2를 여기에다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의 개수로 이 친구들을 나눠야지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요거는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조립제법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로 쓰이냐면 이걸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을 뭘로 표현하냐면 a하고 x 마이너스 1의 4제곱 더하기 b하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c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d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ABCD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나눈다의 개념을 좀 활용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뭐가 공통인 인수가 있냐면 x-1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x-1로 묶어버리면 뭐가 남냐면 ax-1의 세제곱 더하기 bx-1의 제곱 더하기 cx-1 더하기 d 하신 다음에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이걸 뭐처럼 해석하는 거냐면 이 친구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안에 있는 친구를 다시 보시면 방금 이 형태가 또 반복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이거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조립제법을 씁니다. 1, 이거의 조립제법이요. 2,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뭘로 나눠요? x-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오겠죠? 그대로 내려요. 1 곱해서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해서 1 하면 됐죠? 지금 이 친구가 안에 있는 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다시 x-1로 나눌 거라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또 1 적는 거예요. x-1로 나눠서. 그러면 1 그대로 내려와서 1, 4, 4, 2, 2, 6.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1, 1, 5, 그 다음에 얼마냐? 5, 7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 하면 1, 1, 6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제일 앞에 있는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고요. E가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거의 유일하게 조립제법이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조립제법을 특별히 써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예시까지 좀 적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은 정석, 교재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말고, 선생님이 드린 교재 말고요. 정석 보시겠어요? 정석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석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하려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뭔가요? 선생님 수업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인수분해는요. 인수분해는 분해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쪼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분해라는 표현이 되면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분해는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의 부분분수 분해라는 거 있어요. 그 부분분수 분해의 분해도 사실은 곱셈으로 표현되었다의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는 곱셈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인수는 조금 의미가 겹치긴 하는데 곱해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 인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수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인수분해에 소라는 개념이 붙은 거예요. 이 소는 소수를 의미합니다. 물어볼까요? 이건 다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소수가 뭔가요? 0.4, 0.5 이런 거 말고요. 자연수에서 소수는 뭘 소수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친구? 2개인 친구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소인수분해 36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초등학교 버전으로 해보죠. 36 소인수분해 하면 2하고 18이에요. 이거 소수죠? 이거 소수예요, 소수 아니에요? 소수 아니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예요.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합성수예요. 그럼 다시 이걸 소수와 곱으로 표현하면 2하고 9. 9도 합성수죠? 3하고 3. 소수네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소수에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들. 인수를 곱해서 표현했잖아요. 이게 소인수분해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인수분해는 뭐예요? 소가 빠졌죠. 숫자, 소수가 아니고 그냥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식, 형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의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이건 쉽거든요? 전개하는 건 쉬워요. 전개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의 전개의 결과물인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걸 보고 이렇게 묶어내는 인수분해를 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려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전개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22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곱셈 공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인수분해 하려고요. 인수분해 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친구들, 22페이지에 있는 친구들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10개 다 암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10개 다 암기하면 제일 좋은데 이쪽 파트는 많이 해야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암기를 하긴 할 건데 필수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중등 내용이에요.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그래서 1, 2번 옆에는 중등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필수라고 적어주세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도 나와요. 그래서 적어주시고요. 중등, 필수 적어주시고요. 3번하고 4번은 외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5번 있죠. 5번.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안 외울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는 전개할 거예요. 자, 여기 봐요. 항 2개죠? 항 2개죠. 그럼 이거 이렇게 2개 곱하면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2개, 2개라서 4개의 항이 나옵니다. 그럼 그 4개의 항에 2개짜리를 곱하면 이거 몇 개의 항이 나오냐면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8개의 항이 나와요. 8개 항이 나오고 우리 10개 이내의 항이 나오면 그냥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x 더하기 d 이렇게 하나가 더 붙죠?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16개의 항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땐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여기까지는 그냥 전개합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6번 이 친구 물론 나중에 많이 한번 외우셔야 돼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3개짜리예요. 곱하면 몇 개 나와요, 항이?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9개 나옵니다. 10개 이내죠? 그럼 사실 얘도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공식을 몰라서 못 풀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전개했는데 항이 10개 이내가 나온다면 전개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등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고등에 나오고요. 역시 필수입니다. 누구요? 이 2개는요. 특히 이 친구는 나중에 뭐랑 연결해서 이야기 나오냐면 오메가 문제랑 연결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2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요, 9번이요. 9번은 중간고사 대비용이에요. 중간고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만 빡세게 외우면 되고요. 형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요 내용은 이후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를 변형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변형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 옆에 빈 공간에 좀 적어주세요. 선생님 적는 거 다 보고 적으세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있죠? 이거에 뭘 할 거냐면 2배를 하고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원래랑 똑같겠죠? 근데 그 2배는 안에다 넣고요. 반은 밖에다가 쓸 겁니다. 그럼 여기하고 2분의 1 했으니까 2를 곱하는데 그 2를 곱한 걸 얘 직접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a제곱 몇 개 돼요? 2개 되죠. 그 2개를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 됩니다. b제곱 2개 돼서 b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요. c제곱도 2개라 c제곱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이것도 2개라 마이너스 2ab, 이것도 2개라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 하고, 자, 이거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뭐예요? b 마이너스 c의 제곱되고요. 이거 뭐예요?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뭐까지 나오냐면 우변을 0이라고 놔버립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면요. 0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요. 실수들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론이
A는 B는 C가 됩니다. 세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중간고사 때 삼각형 세변 ABC로 해가지고 정삼각형을 물어보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과정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도 나옵니다. 옆에 곱셈 공식이라고 있는 박스 옆에다가 이거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기억이 납니다. 적으세요.